이 시점에서 뉴스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게 또 이제 그 건진법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에 달하는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건진법사가 공천 줬다더라. 내 쫓아내려고. 공천 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건진법사가 공천 줬대. 대통령 부부와 언제까지 연락하셨습니까? 공천 장사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증거 확보를 위해서 이제 카톡 기록 압수수색 검찰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일각에서는 이게 천공보다는 더 클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천공하고 건진법사 이게 사실 난 같은 사람인 줄 알고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건진법사는 또 누구며? 뭐 여기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듣고자 합니다. 천공은 이렇게 수염 기신 분, 수염 길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 주로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걸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 씨가 우리가 뭐 산업육이 안 될 것 같아. 앞으로 돼. 이 나라 저 밑에 지금 이 업계 쓰고 석유 많아요. 파면 다 나와. 지금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국회입니다. 22대 국회는 해산해야 된다. 지금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늘이 지혜도 줄 것이고 세상의 힘을 보태줄 것이고 이런 걸 다 해서 향후 100일, 앞으로 3달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뀐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건진은 구체적으로 선거에 관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건진법사 이 전성배 씨는 당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건 2018년 지방선거 때. 아 그때 걸로. 예, 그때 이제 기초지자체장 나가려는 분한테 내가 힘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공천을 주겠다라고 해서 돈을 받았는데 당시 법원에서 죄가 되는지 좀 불분명하다라고 해서 영장을 기각했죠. 그거는. 그런데 최근에 수사되는 것들은 다른 선거 때 또 공천 관여된 게 있지 않나. 문화노 의원 얘기가 나오고 게 이거군요. 예, 그렇죠. 이제. 그 당시도 같은 분이고. 그래요. 예, 그런데 법원은 전 씨에 대해 다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게 제가 좀 이상한 게 영장이 기각된 게 죄명이 되게 특이한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아니 정치인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법으로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 주고 그렇죠. 받은 정치인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그런데 문제를 이제 하는데 검찰에 실력이 없는지 찐윤한테 돈을 줬는지를 못 밝히지를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만 영장을 청구한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훌륭한 검찰들이 이거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걸로 수사를 하는지 검찰이 정말 의지가 있나?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게이트가 열리면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 뭐예요. 건진법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대통령실에서 그 전에 건진이 기업들 돌아다니면서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주의해라 라고 주의 경고를 했던 사람이야. 이좀 그쪽에서도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예. 근데 그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럼 건진을 그때 잡았어야지. 아니 도둑이 돌아다니면 도둑을 잡아야지. 자, 담을 높이세요. 이 얘기만 했어요, 대통령실이. 정말 희한한 경고를 했던 분이고. 근데 보세요. 삼부토건도 그렇고 건진도 그렇고 장제원 의원 뭐 10년 전 건 나왔죠. 네네네. 2015년 술에 취한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인데 장 전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네. 이철규 의원 아들 네네. 그 마약 던지기 이거 나왔죠? 백상대마. 그런데 경찰이 검거하기까지 53일이나 걸린 걸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주변 때리기예요. 실제로 핵심으로 딱 들어가질 않아요. 즉 나는 너희들이 지난 2년간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찐윤들은 조심해라. 라고 저는 검찰 측에서 지금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사는 수사대로, 사실은 사실대로 검찰이 자기 수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 의원님. 뭐 할 말이 없네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뭐 건진하고 천공 잘 모르시죠? 예, 저는 일단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일단 앞에 윤자가 안 붙어. 친윤, 찐윤 이게 안 붙어갖고 잘 몰라. 그런데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아. 예, 우리 근데 저는 이게 주변만 때린다라고 하기에는 장제원, 이철규 이 두 분 정도면 사실 핵심인 건 맞거든요. 네네네. 특히 이철규 의원 문제 같은 경우는 경찰 쪽에 굉장히 뭐 연이 있고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더 이상은 뭐 감싸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이미 권력 누수 현상은 심각한 거고요. 이걸 가지고 캐비넷을 이제 연다, 뭐 아직까지 주변부만 때리면서 봐주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저는 조금 과도한 정치적 해석인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찐 권력형 비리, 아까 삼부토건 얘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정권이 완전히 저물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또 이제 그 삼부토건 이제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또 이제 뭐 김건희 여사가 좀 연루된 게 아니냐라는 그 의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금감원이 삼부토건이 이른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뜨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주가 조작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삼부라는 이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 입에서 나오고 공교롭게 이 직후부터 삼부토건 주식은 폭등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연관설도 함께 터져 나옵니다. 현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고 주가 조작이 일어난 건 아닌지 따져볼 대목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5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주가 조작 의심되는 건 왜 정부가 관련됐다라고 생각하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때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이 삼부토건 사람을 데리고 가서 회의를 했다는 거죠. 여기가 최근에 해외 사업을 한 적이 없어요. 삼부는요 해외 사업 부분은 청산 중이다라고 공시돼 있었어요. 사이즈를 봐더라도 그렇게 뭐 건설회사의 대표격으로 데리고 갈 이유가 없는데 이런 조짐을 미리 다른 사람들은 알았던 것 같다. 당시에 이 최혜병 관련해서 지금 이모 대표가 관련돼 있는 카톡방이 공개가 됐는데 멋쟁이 해병. 해병대 출신 예비역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입니다. 거기 보면 삼부에 대해서 체크하라고 돼 있는데 그로부터 한 2, 3일 내에 주가 거래가량이 급등하고 금액이 확 올라와서 결국 5배를 올랐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지난주에 회생 신청을 했고 마지막 날 이제 하한가를 쳐갖고 지금 600원대 주가거든요. 5,000원까지 올라가서 그건 정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고 권력이 관여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을까? 두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가면 거기 이제 멋쟁이 해병 내일 3부 체크하고 했던 그 이종호 씨가 뭐냐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운영자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할 때 김건희 씨 계좌 관리하던 회사입니다. 주가 조작 핵심 세력 BP 패밀리에 대한 진술을 인정하며 권오수, 이종호, 김모 씨, 김건희, 이모 씨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딱 이종호 씨가 아래 위로 다. 그다음에 최혜병 사건에도 관여돼 있는 것으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을 수사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수사하지 않을 도리가 없고 만약 이게 주가 조작이 정확하게 밝혀진다면 국가를 동원해서 주가를 조작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 이게 제가 이제 김병환 지금 금융위원장 작년 가을에 임명됐을 때 인사청문회에서 요 문제를 저하고 민병덕 의원 제기를 했어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심된다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 맨 앞에 3부 내일 체크하고 그 멋쟁이 해병 이종호 씨 단톡방에 뭐라고 그랬어요? 3부 내일 체크하고 이거 가지고 골프장 3부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골프장에는 3부가 없어요. 1부, 2부로 끝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젤렌스키 영부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김건희 여사를 만납니다. 3부 체크하고 이틀 뒤에 만나요. 예. 그리고 그 며칠 뒤에 원희룡 장관이 우크라이나 쪽 그 경제 관료를 만나서 엄청난 돈을 주겠다, MOU를 체결했다라는 기사가 하루 이틀 뒤에 또 납니다. 그런 다음에 삼성, 포스코, 현대 다 데리고 폴란드로 가요. 전후 복구 사업한다고. 그리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가요. 우크라이나를 갈 때 우리나라에 수해가 있었습니다. 수해가 있는데 왜 우크라이나를 가냐, 국내로 들어와야지 했을 때 내가 간다고 뭐 수해 복구가 되나? 하고 우크라이나 갔어요. 그리고 그때 1,000원짜리 주식이 5,000원으로 피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뭐 삼부토건 게이트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의구심이 가는 지점들 많이 있고요. 실제 이게 뭐 정말 주가 조작이냐 이거는 뭐 열어봐야 될 것인데 저는 이런 거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검찰 조직이나 뭐 수사기관들이라는 데들이 권력이 빠지는 거는 기가 막히게 승리라고 하죠. 네, 예. 또 잡아내고 여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쪽은 권력이 빠진 수준이 아니고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아예 권력을 뽀개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기관들이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굉장히 친한 사이에 있던 걸로 알려진 이복형 금감원장까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 대 이상의 이제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은 뭐 이미 보도가 됐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뭐 저희가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금감원을 필두로 저는 뭐 검찰 경찰 다 적극 수사해서 뭐가 나올 것 같다 예상합니다. 권력이 참 무상하죠. 대통령하고 이복형 금감원장하고는 되게 가까웠던 분인 거 맞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연락을 잘 안 했어요. 이미 좀 관계가 안 좋아진 상황으로 보이는데 작년 10월에 거래소에서 이미 이상 징후가 있는 거래다라고 해서 금감원에다가 보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 뭐 부인할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탄핵이 확실히 되면 이제 완전히 게이트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해서 쌓아놨던 이런 혐의들을 수사하면서 본인들은 관련이 없다. 우리는 공정하게 수사한다. 이런 모양새를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영화에 있었던 것처럼 검찰이 캐비넷에 여러 사건들 쌓아놓고 마음에 들면 덮어주고 마음에 안 들면 파고 정말 바로잡아야겠구나. 왜냐하면 사법이 정치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또 사법이 민주주의를 부수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뭐 그동안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밝혀져서 명명백백 밝혀져서 처벌받아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이 처벌받는 수위와 처벌받는 시점이 권력의 흥망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이 좀 참담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좀 고쳐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요. 지난 4일 트럼프 집권 2기 미 의회 연설이 있었잖아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파나마 운하도 사실상 소나귀에 넣었습니다.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실제 매긴 관세율은 평균 0.79%에 불과합니다. 이걸 통해 미국이 원하는 걸 얻어내려는 속내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는 뭘 요구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요. 한국 콕 집은 트럼프 청구서 곧 날아올까라고 저희가 정해봤는데 전 세계 어떤 화제가 되게 이제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그리고 옆에 이제 벤스까지 해가지고 정상회담 화제였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보던 정상회담은 전혀 다른 아주 진짜 무슨 뭐 유튜브 방송 같은 그런 느낌의 정상회담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의 이제 모욕 외교다 뭐 이런 평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황당하죠. 황당하죠.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은 약자 입장이잖아요. 네. 미국하고 놓고 보면 약자 입장이니까 젤렌스키를 동정하고 편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우리도 침략을 당해봤으니까.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보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별종이냐 이렇게 볼 일은 아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트럼프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과거처럼 패권국은 이제는 포기했다고 치더라도 그중에서 넘버원이 되겠다는 생각은 여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고 우크라이나의 광물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전면 중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는 같은 날 정권 교체까지 암시하며 압박 강도를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의 군사 지원이 끊기면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Ніхто з нас не хоче нескінченної війни. Україна завжди буде вдячною Америці за всю ту підтримку, яка надавалась, яка надається
두 정상의 백악관 회담이 설전 끝에 파국으로 끝난 지 불과 나흘 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여진 행태만 가지고 오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한테 청구서를 주긴 주겠죠. 근데 큰 틀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한테 접근할 거냐를 봐야 되는 거지. 단순히 뭐 방위비를 어떻게 할 거냐, 반도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만 접근해가면 안 되고 우리가 보다 더 큰 틀의 트럼프에 대한 관점, 전략적인 분명한 틀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그러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다가 완전히 아무것도 안 돼. 저도 뭐 거의 똑같은 생각인데요. 트럼프하고 젤렌스키하고 그날 이제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앞으로 남은 일이 아니다. 미국이 더 이상 옛날의 미국이 아니다. 완전히 바뀌었다. 옛날에 뭐 바이든이나 오바마, 부시 이 사람들 상대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젤렌스키한테 굉장히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저는 젤렌스키가 좀 잘못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일정 부분 뭐 이제 뭐 얘기 나온 게 있는데 동정심은 가는데 트럼프는 이수 말씀대로 이 사람한테는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 미국의 실리 이런 게 중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실리, 돈 이거를 철저히 생각하면서 트럼프를 상대해야 된다. 이번에도 젤렌스키 아주 나이스하게 외교적으로 막 참아가면서 모욕을 감내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젤렌스키가 할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정확한 팩트가 뭡니까? 미국이 안 도와주면 이 전쟁 이기기 쉽지 않잖아요. 그게 팩트예요. 젤렌스키도 스스로 그날 자기 입으로 우리 미국이 안 도와주면 사흘도 못 버틴다 이 말 했거든요. 을로 그냥 간 거예요. 미국은 막강한 갑이고 어떻게 보면 현실은 굉장히 냉엄하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현실 인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교는 외교의 틀에서 풀어야죠. 외교는. 근데 젤렌스키가 그날 보면 영어도 직접 막 하고요. 뭐 통역을 쓸 수 있는데도 본인이 하는 영어는 이건 외교관의 영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을로 간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벤스가 도발적으로 끼어드니까 당신이 말하는 외교 도대체 무슨 외교냐 이렇게 막 도발적으로 싸우고 이런 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그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저런 정상회담을 저런 식으로 끝내면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는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구도를 놓고 보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전체 판을 읽고 어떤 경륜과 어떤 전략으로 임할 건지는 굉장히 한 나라의 운명이 중요하다는 걸 세상 확인시켜주는 거긴 하죠. 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30일 휴전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광물 협정 역시 가능한 한 조기에 타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은 중단한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즉각 복원했습니다. Американська сторона розуміє наші аргументи, сприймає наші пропозиції. І я хочу подякувати президенту Трампу за конструктивність розмови наших команд.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걱정되는 게 사실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정부가 이제 정상화가 되면 어쨌든 북핵 협상 뭐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하고 워낙 뭐 이제 그 전에도 뭐 이제 브로맨스다 뭐 내 친구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약간 뭐 패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그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는 뭐든지 너무 지레짐작하고 너무 기정사실화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트럼프 본인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요. 때로는 숫자 같은 거 일부러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은 평생 비즈니스를 한 사람이라서 일단 세게 후려치고 그 뒤에 이렇게 좀 이래 조정하면서 자기 이익을 딱 가져가는 약간 이런 데 능한 사람이라서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너무 앞서서 마치 트럼프가 하지도 않았는 거를 한국 패싱을 할 거다. 김정은하고 뭔가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레짐작할 필요가 없다. 트럼프가 지난 2018년, 19년 이때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이 그 멀리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하노이에서 만났는데 노딜로 끝났잖아요. 그 트럼프는 자기가 세상에서 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노딜로 끝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하고 당신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옆에서 같이 하고 한미 공조를 해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나가는 게 당신한테 왜 유리하고 미국한테 어떤 이익이다. 이거를 설득하는 게 트럼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서울 패싱 가지고 너무 호들갑을 내일이 그럴 필요는 없다.
근데 좀 우려스럽기는 하죠. 그 기자 두 사람이 부부인데 트럼프 4년, 일기 4년을 책으로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더 디바이더예요. 분열시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이제 퇴임한 이후에 트럼프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책 말미에 가보면 이런 얘기. 그 트럼프 사무실 뒤에 사진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김정은 만나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김정은과의 뭔가로 관계를 푸는 게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특히 그게 이제 노벨상과 관련시켜서 상당히 의미 있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좀 전망하시는 분들은 5월 9일 날이 러시아 전성일이거든요. 네. 그날 트럼프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때 김정은이 만약에 러시아를 방문하면 거기서 잠깐이라도 3자 회동이나 양자 회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예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급무사를 탈 수 있는 거죠. 그레이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자기는 공을 여러 개로 굴린다는 거예요. 다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뛰어요. 지금도 보면 판을 벌리는 거 보면 이것저것 막 한꺼번에 하잖아요. 네. 근데 조리 없이 하는 것 같은데 그중에 어떤 게 결실을 맺을지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중에 몇 개만 하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판을 여러 개 수를 놓는 것 중에 하나로 북한하고의 관계도 시작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뉴욕 출신인데요. 뉴욕이나 뭐 시카고에서 마피아들이 이렇게 구역 인정하듯이 보면 강자를 인정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고 구역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컨대 뭐 푸틴, 세력권, 시진핑, 김정은 이런 강자들한테 김정은 거기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역을 인정을 하면서 그래도 미국은 세계 1등을 해야 되고 강자들하고는 평화 안정을 추구하고 경제 실리를 취하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푸틴이 시진핑이 뭐 독재자고 뭐고 이런 사람한테는 안 중요한 거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시키고 난 다음에는 중국 견제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러시아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다 중국 견제할 카드가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해관계가 푸틴하고 트럼프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푸틴은 서방 쪽으로는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상당 부분을 먹었잖아요. 그럼 이제 동쪽에서는 북한하고 한반도 이 라인, 일본까지 여기 이제 가스라인,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본인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동의하면 남북하고 일본까지 이 파이프라인, 가스라인이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반도 축이 중국을 포위하는 데 역할을 해주면 금상첨화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푸틴이 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급물살을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급하게 사실은 대비를 해야 돼요. 그거를 아주 정신을 차리고 저는 해나가면 우리한테 이게 판이 흔들리는 게 꼭 나쁜 것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